어떤 책이 핵심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사람들이랑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어 교육론, 즉 이제 언어 사용 기능 영역으로 가자면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이 모든 사람이 아는 그 빨간 책이 있거든요. 국어 교육에 의해 그 네. 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평론이라는 곳에서 나온 교육론 시리즈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책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책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실. 국어학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국어학이었어요. 지도 교수님도 국어학이고,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가르쳐 준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파트가 제가 좋아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게 가장 유명한 책이 있어요. 특히 의문론 파트에서는 국어 의문론 강의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안 봤어요. 왜냐면 그냥 저는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의문론 교수님이었고,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끔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정도로만 물어보고 말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 책이 더 좋다 저 책이 더 좋다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낙 유명한 책들만 따라가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문법은. 문법은 규칙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갈릴 여지가 적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문학은 어때요? 문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리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어과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그 해법문학 책 가지고 그게 작품도 막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분석하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해법문학 스타일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요. 오히려 그거는 한 번씩 했습니다. 그 EBS나 수능에서 있잖아요. 아이들 문학 문제가 나오면 항상 구조가 어떠냐면 문학 작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보기라고 네모난 박스에 보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보기를 읽고 거기에 정보를 주고 밑에 선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선지 내용을 지우고요. 보기 안에 박스 내용을 보고 아, 이 작품을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하라고 제시하는구나.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해석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될까라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문학에서 가장 저희가 어려워했던 부분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되게 많이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문학에서. 근데 어쨌든 그 출제자는 의도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세요 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년도인지 20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 문제 중에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되게 많이 싸웠는데 제가 나중에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원했는지를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문제는 제가 처음 풀 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괜히 주는 게 아니구나. 수능도 마찬가지고 임용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 예, 이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왜 해법 문학을 별로 안 좋아했냐면 해석을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해석이라는 게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놨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법문학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요. 작품들에 관해서 제가 참고해야 될 게 있다면 웬만하면 교수님들이 쓴 책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문학 작품도.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그 문학의 핵심은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읽고 출제자의 그 의도대로 문학을 해석하는 능력이 핵심인데 네. 해법 문학은 의도를 읽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는 정해진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는 조건에 맞는 답이 중요한 건데 조건을 찾는 거에 대해서 해법이 가르쳐 주진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공부 방법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 네.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국어과 그 문제를 만드는 그 출제진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소스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 직접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 예를 들면 전공 서적을 봤을 때도 이 교수님 걸 많이 본다 하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쓴 책들을 봤습니다. 화법 교과서는 요 교수님 걸 보고, 독서 교과서는 다른 교수님 거. 그러니까 그 방면에 가장 그래도 조금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 위주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의 생각을 네. 들여다보기 위해서, 물론 네. 당연히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사람이 쓴 책을 찾아서 읽으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그래도 각 분야마다 교수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교수님들 중에서 저명하신 교수님을 찾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교과서, 전공 서적이 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전공서적에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공서 볼 때 누가 썼는지 이런 지필지는 잘 안 찾아보는데 그 저, 선생님께서는 또 이 이름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쓴 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셨군요. 예, 뭐 스터디 네. 같은 거는 하셨나요? 짝 스터디만 했습니다. 전화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문제를 풀어보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 마찬가지로 전공서적도 범위를 정해놓고 읽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서 서로 질문을 하고 교과서도 내용을 단원별로 성취 기준별로 맞춰서 정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과서 언급을 하셨는데 성취 기준별로 준비를 하셨다. 이것도 1차에 관한 내용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 2차 관련이랑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화법, 독서, 작문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전공서적도 전공서적인데 전공서적의 내용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구현된 게 어느 정도 교과서니까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참고하자 싶어서 그거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를 보면은 그 네.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공서적의 내용을 읽고 나서 제 지식과 교과서의 내용을 매치를 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교육학은 뭐 혹시 선생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재작년, 3년 전까지 해가지고 18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올해도 제가 19.33점을 받았거든요, 교육학은.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학을 조금 오픈 마인드로 매겨주신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저도 처음에 제 점수를 보고 이 점수가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열린 답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교육학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강사분들을 따라가는 거 많이 하는데 저도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이론 강의를 들었었고 그 한 번 듣고 나서는 이론 강의를 듣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사례를 봤을 때 내가 이 이론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봤고요.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도 봤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책을 사서 봤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교육과정 평가, 교수법, 교육행정 요 네 파트만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느끼면서 약간 1, 2차 구분이 좀 되게 모호하다고 느꼈어요. 2차에서 이번에 자기결정성 이론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 던져놓으면 1차 문제 같거든요. 1차 문제 던져놓으면. 그래서 그거를 왜 저기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면접장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1차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면 이게 이론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느낌보다는 이것을 실행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개념을 외운다라는 거는 이제는 그거보다는 이게 실제적으로 나갔을 때의 유의점을 인출해내는 게 어떨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풀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교육학도 기본적인 그런 암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개념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랑 연결 짓는 게 중요하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네요. 혹시 2차로 네. 넘어가기 전에 1차에 네.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잘 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1차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합격권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꽤 많다고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한 끗에서 계속 막힌다면 한번 조금 환기시키는 느낌으로 공부 방법을 살짝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국어과도 그렇고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이제 고집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내일까 봤다라는 거에 대한. 근데 그 고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계속 만약에 한 끗에서 멈추게 된다면 마지막 문턱을 넘으면 되는데 그걸 못 넘고 있게 된다면 한번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